안녕하십니까. 기능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나이가 50대가 넘어가시면서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는 골다공증 주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뼈가 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병원 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은 T스코어가 제가 본 환자들 중에는 마이너스 4점대도 보시고요. 3점대도 흔하고 2점대는 대부분인 것 같을 정도로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많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병원 가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권하게 되죠. 저한테 와서도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도 됩니까? 또는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이제 단기간 내에 쓰는 것들은 허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4점대가 나왔다. 이건 위험하잖아요. 언제든지 살짝만 넘어져도 골절이 올 수도 있으니까, 특히 엉덩방아 찍을 때 생기는 대퇴 골두 골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의 거동을 못하면서 6개월 이상을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약해지겠죠.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니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기능의학적인 도움을 주면서 주사제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투여하는 주사제가 뭔지는 알고 이제 맞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골다공증 치료제 주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의 주사제와 랭클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이 기전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몸을 골고루 이루고 있는 이 뼈는 1년 지나면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데, 그 이유는 한쪽에서는 뼈를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뼈를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니까 똑같아 보이죠. 항상 여기는 녹이고 여기는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또 반대로 만드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녹이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좁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보니까 골다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이 드시면서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길까요? 대부분은 만드는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천천히 만들기 시작하는데, 녹는 거는 똑같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럴 때 실제로는 이제 만드는 쪽을 좀 더 독려해주는 쪽이 가야지 아이디얼한 코스로 가는 치료가 될 건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약물을 이용해서 할 때는 대부분은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녹이는 걸 더 천천히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느려졌으니까 얘도 느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게 지금 두 가지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랭클 억제제 같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골세포를 파괴하는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세포의 파괴를 줄여주면 생길 수 있는 게, 이걸 쓰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병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뼈 하면 단단하고, 단단한 거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칼슘이 들어있으니까 단단하다 해서 칼슘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서 단순하게 칼슘제를 막 먹기도 하고 하는데,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현대인들 식단에서는 그거보다는 비타민 D 결핍과 비타민 K2의 결핍과 비타민 A 결핍, 지용성 비타민의 결핍이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보충이 되면은 만드는 쪽에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영향을 줄 거니까, 굳이 인위적으로 골 흡수를 억제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두려워하면서 이 약을 쓴다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추천하는 비타민 A, D, E, K가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을 일단은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동물 같은 경우에 과거에 먹었던 고기와 지금 먹는 고기가 좀 다른데, 과거에는 풀을 주로 많이 먹었던 소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다 소고기들이 사료를 줘서 먹여서 키우죠. 그러니까 사료라는 거는 옥수수 사료라고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을 건데, 곡물이 메인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 같은 경우에는 풀을 먹었을 때 풀 속에는 비타민 K1을 장내의 미생물이 발효를 해가지고 K2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충분한 K2의 서플라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먹었던 소 고기를 내가 먹으면 내가 고기를 통해서도 K2가 흡수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었던 풀을 발효해서 만든 K2가 우유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가 우유를 먹게 되면은, 또는 치즈라든지 여러 가지를 먹게 되면은 내 몸에도 K2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이 다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곡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곡류에는 K1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에서 K2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소나 여러 가지 이제 가축 안에도 비타민 K2가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만 먹어서도 들어오는 양이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만 K2가 서플라이가 안 돼도 결핍에 빠질 수 있는 우리 몸이다 보니까 당연히 따로 영양제 보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제가 식단에서 제발 좀 빠지지 말고 드세요 하는 게 멸치고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충분한 칼슘의 서플라이는 멸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잘 흡수된 칼슘을 갖다가 혈액에 돌고 다닐 때 얘를 갖다가 뼈에다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비타민 K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뼈 안에서 받아 들어온 칼슘을 가지고서 조골세포가 뼈를 만들 때 도와주는 게 비타민 A가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의 섭취는 되게 중요하죠. 골다공증 환자한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이제 T스코어가 마이너스 3점대 후반이나 4점대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맞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대신 어느 정도의 위험 시기만 좀 지났다고 생각되면은 저는 끊게 하는 편이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말했듯이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이때 영양소의 공급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운동이에요, 여러분. 제 책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뼈가 단단하면 좋으냐? 이것도 명제로 본다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이들 뼈하고 어른 뼈를 비교하자면은 아이들 뼈는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얘가 성장하면서 점점 단단해지는데, 이게 얼마만큼 컴팩트하게 단단해지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딱딱해지느냐의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딱딱해진 게 부러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조금만 탁 쳐도 똑 부러질 수 있죠. 근데 단단하다는 것과 딱딱하다는 게 좀 다를 건데,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쓰자면은 우리는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딱딱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칼슘만 막 집어넣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뼈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검사해보면 칼슘도 있지만 마그네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연도 있고 미네랄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게 뼈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곰국이라고 해서 이 사고를 우려서 먹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철따라 한 번씩 뼈를 우려서 나오는 그 곰국을 먹는 것들은 저는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육고기 싫어하는 분이라도 이 곰국 같은 경우에는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구에다가 끓여가지고서 좀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든지 자극을 줘야지 그 자극에 대한 리스폰스가 생기면서 뼈도 단단해지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근육이 약해지듯이 뼈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칼슘만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뼈를 건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딱딱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극을 주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그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타민 A, K2, 비타민 D 이런 것까지의 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